반갑습니다. 국어영역 강사 김민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패고1 진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고1 학부모, 학생 여러분들께서 동패고 국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증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 프로필이고요. 학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 전 이제 오르비클래스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수능국어 강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은 입시는 이쌤에서 국어과 대표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큰 세 가지 범주입니다. 그래서 먼저 동패고1 국어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걸 바탕으로 동패고1 국어 시험이 쉬운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좀 쉬웠는데 올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어서 왜 어려운가, 뭐가 어렵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내신 시험의 특징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패고1 국어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업 교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업 교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정도 더 들어가면 당해 치러진 모의고사 지문이 추가로 수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시험 때마다 조금 다른 거여서 그건 배제하고,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교과서고요. 둘째는 이제 학교에서 나눠주는 부교재, 셋째는 이제 학습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교과서 같은 경우는 고1 미래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부교재가 조금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 부교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 그러니까 고1, 2가 보는 이제 모의고사는 보통 우리가 전국연합 학력평가라고 하는데, 그 모의고사 시험지의 짜깁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1 같은 경우에, 예비 고1 같은 경우에 동패고에 올라오게 되면 1년에 총 4번의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3월, 6월, 9월, 11월. 그렇게 이제 한 학년 때 이제 4번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동패고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3개년이요. 그러니까 22, 21, 20 이렇게 3개년. 그럼 이제 1년에 4번의 시험이니까 3개년이면 총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12회차의 모의고사 시험지를 짜깁기해서 부교재를 제공을 했고, 그 지문들을 가져다가 이제 시험 범위에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습지가 제공이 되는데, 뭐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진도 나가는 교과서 단원에 맞춰서 필요한 문학학습지나 문법학습지 또는 이제 독서학습지가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수업 교재는 이렇게 3개인데,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동패고 같은 경우가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엔 이제 교과서는 어떤 용도냐면요, 제가 저기도 써놓은 것처럼 보통은 주제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 있는 여러 단원들을 한 번에 시험을 나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한 단원을 고르고 거기서 어떤 시험의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고전문학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교과서는 한 단원, 대단원으로 한 단원 정도를 나가게 되고, 또는 그 안에 소단원 몇 개 정도를 나가게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 고전문학을 나가기로 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부교재랑 학습지를 활용해서 교과서에 없는 지문들이 훨씬 더 많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진도를 나갈 때 교과서에서 뭐 의문이면 의문, 단어면 단어, 문장이면 문장 이렇게 이제 범위만 선정을 하고요. 실질적인 진도는 요 문법 학습지를 통해서 진도를 나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나 교과 외의 내용도 추가적으로 학습이 되고, 그런 범위들이 모두 다 시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교과서를 사용하기는 하되 교과서 중심으로 진도를 많이 나가고 시험을 보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 겨울방학 때 애초에 공부할 때 교과서를 1년치를 먼저 선행을 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교과서에서 선정한 주제랑 관련된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지문들이라던가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지문들을 추가로 학습지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능 국어 전반, 뭐 문학이면 문학, 독서면 독서, 문법이면 문법, 그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기본기를 쌓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보통 이제 내신을 선행한답시고 겨울방학 동안 평가문제집이나 이런 걸로 미래행 교과서 1년치를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기별 시험 범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여서 전체적인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영역이랑, 제가 이제 여기 괄호 안에 써놓은 게 시험 범위로 들어간 작품 수나 지문 수,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1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묶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둘이 이제 보면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이제 뭐냐면,
이제 독서랑 문학과 문법, 그러니까 독서는 옛날에 이제 비문학입니다. 독서, 문학, 문법이 모두 출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중간고사 때는 문학만, 뭐 그다음 기말고사 때는 독서만 이렇게 해서 모두 출제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의 시험지 안에 독서 지문, 문학 지문, 문법 지문이 모두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시험지의 형태 자체가 단순 내신형 시험형보다는 이제 수능형 시험지에 가까워졌고요. 이런 시험 형태 자체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동패고가 단순히 내신 대비만 욕심을 내는 학교가 아니라 그런 내신 대비를 통해서 이제 재원생, 재학생, 학교 재학생들의 이제 어떤 수능 실력이나 정시 실력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학교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기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시점이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2학기 중간고사까지가 끝난 시점이고요. 기말고사 범위가 대강은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문학이랑 문법만 들어가서 독서가 빠졌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문학 작품 수 자체가 이제 13개나 들어가다 보니까 학습량 부담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제할 것도 좀 많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국어사라고만 써놨는데 여기도 지문이 한 4개 정도가 됐기 때문에 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작품은 17개, 18개를 공부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빼고 이렇게 문학이랑 문법만 출제를 했고요. 지금 예고된 2학기 기말고사 범위를 보게 되면 문법이 빠지고 이번엔 독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보통 우리가 문법, 이제 언어와 매체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게 되면 담화 파트를 빼고 나면 크게 배워야 되는 단원이 4개입니다. 의문, 단어, 문장, 국어사인데 그 전 범위를 동패고는 2학기 중간고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학기 기말고사에서 새롭게 문법을 더 나갈 만한 부분은 없고 그 빈 부분을 독서로 채워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동패고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는요 서술형 문항이나 논술형 문항은 없었고 전 문항이 이제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목차입니다. 그래서 동패고1 국어 내신 시험의 특징을 제가 이걸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요. 앞서 보신 것처럼 독서, 문학, 문법의 전범위 출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대한 시험 범위인데요. 이제 요거를 단순히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총 4번의 시험과 요 3번의 시험은 지금까지 치러진 거기 때문에 어떤 등급 컷이나 난이도에 대한 표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저기도 써놨지만 난이도는 쉬움입니다. 그래서 1등급 컷은 96점이었고요. 2등급 컷은 2문제 92점, 2일 정도로 좀 쉬운 시험이었고 재원생 중에 최고점은 10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쉬웠는지를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작품 수 자체가 예를 들면 여기랑 비교했을 때 3개, 2개, 문법도 한 단원 정도기 때문에 공부량 자체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습량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아이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했을 거고요. 문학 3작품 역시 모두 다 교과서에서 출제했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았고 이 독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1학기 때 독서를 출제할 때 항상 2지문씩 출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때는 어땠냐? 학교에서 학습지를 나눠주고 2지문을 모두 진도를 나간 다음에 학교에서 첫 시험 때 2지문, 배운 2지문을 모두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항은 바뀌겠지만 지문 자체가 배웠던 지문, 미리 공부할 수 있었던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공부하고 들어갔으면 시험장에서 지문을 막 이해를 못한다 이런 느낌은 없었을 거고 선지를 풀어가면서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나 조금 애매한 것들을 찾아서 확인해서 풀었으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 또 문법 같은 경우도 이 의문 파트를 보통 겨울방학 때 학원들의 선행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배우고 온 범위기도 하다 보니까 이 중간고사 때는 조금 아이들이 이제 무난하게 시험을 봤던 것 같고 이제 학교에서도 첫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여기 1학기 기말고사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도 써놨지만 시험 난이도가 어려움인데 실질적으로 표본을 보면 뭐 매우 어려움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90점 이상의 학생이 동패고 1이 전교 인원이 450명인데 그 중에 4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444명은 90점 밑에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고 80점 이상의 학생도 20명대밖에 안 됐거든요. 그 말은 일단 1등급이 15에서 16명 정도에서 끊기게 될 텐데 일단 1등급 컷이 90점에서 안 나오고 80점 중초반까지 내려왔다는 얘기고 2등급이 한 5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80점대 이상이 20명대였기 때문에 2등급도 80점 안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6점까지 계산했을 때 50명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76점에서 2점 사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요 시험에서는 한 76점만 받더라도 국어에서 2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어려워했던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강생 원내 최고점은 91점 N점이었고요. 이제 왜 어려웠을까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일단 작품 수 자체가 중간고사에 비해 3배나 늘었습니다. 9작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습량 부담이 많아졌고요. 일단 범위가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범위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꼼꼼하게 고르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학습량 부담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저 문학작품 역시 교과서에서 나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부교재에 출제되었던 모의고사 지문들을 활용해서 출제했던 거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난이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독서가 이제 매우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기말고사 때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지문이 출제됐는데 중간고사 때는 배운 게 그대로 2지문이 다 나왔다면 기말고사 때는 3지문 그해 6월에 그러니까 올해 6월이죠. 올해 6월에 아이들이 봤던 독서지문 3개를 범위로 넣는데 그 3지문 중에 2개가 나왔냐? 그게 아니라 배운 3지문 중에 1지문만 출제를 하고 나머지 1지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을 출제했습니다. 즉 아이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1지문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독서처럼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그 자리에서 생각해서 풀어야 했던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독서를 못하는 친구들 또는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전체적인 시간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난이도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을 거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문법인데요. 보통 1학기 기말고사 때 문법이 들어가는 범위가 이제 문장 파트 안에서도 문법 요소라고 이제 소단원 하나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동패고 같은 경우는 거기뿐만 아니라 1학기 공통교과, 교과서 안에서는 다루지 않는 단어 파트까지 출제를 했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괄호 안에 이렇게 써놔서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엄매를 학습한 자녀가 있는 분들이면 이제 자녀분들께 한번 여쭤보시면 되는데 이 범위가 생각보다 제대로 공부하면 공부할 범위도 엄청나게 많고요. 출제될 수 있는 문항 발상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량 자체가 독서도 있었고 문학도 많았을 뿐더러 문법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었을 만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등급컷이 조금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이제 고전문학,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현대문학 위주로 출제를 했었고 2학기 중간고사의 어떤 색깔은 고전문학을 출제, 고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출제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도 고전시가 고전수술처럼 고전문학을 출제했고요. 문법 역시도 이제 뭐 국어의 어제와 오늘 또는 이제 중세국어라고 보통 부르는 단원인데 이제 국어사라고 해서 현대문법이 아니라 중세랑 근대 문법을 출제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지문수가 이제 4지문 정도가 돼서 아이들 입장에서 이번 중간고사 역시도 한 17, 8개 정도의 지문을 학습해야 돼서 학습량 부담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등급컷도 나온 걸 보면 만점자가 전교에 없는 상황이고 90점 이상의 학생이 전교에 10명 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 컷이 90점 위에서 끊긴 게 아니고 80점까지 내려왔다는 얘기고요. 한 80점 후반 정도로 추정이 되고 실제로 이제 원내 아이들이 성적표를 갖고 온 걸 보고 표본을 확인해 보면 80.4점 정도 되면 이제 한 53등 정도가 나옵니다. 2등급 끝자락에 3등급 초반이죠. 그래서 한 81, 2점 정도가 2등급 컷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그 정도로 보면 아까 처음으로 봤던 중간고사보다는 이제 어려웠지만 요 기말고사보다는 조금 쉬워서 제가 이제 보통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렇게 무난하게 쉬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요번에도 이제 그걸 조금 어려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원내 수강생 최고점은 95점 N점이고 92점 학생 중에 총 3명을 저희 원내에서 배출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학기 기말고사는 일단 예고된 범위가 현대문학이고요. 7편, 3편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독서는 3지문을 이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범위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나오는 범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특징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시험 자체가 문학, 독서, 문법이 모두 출제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가 한 영역에서라도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나는 독서 문학은 괜찮은데 문법이 어려워 또는 문법은 괜찮은데 문학이 좀 애매해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국어 시험의 형태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법의 경우에 일단 범위가 많기 때문에 1학기는 현대문법, 2학기는 이제 고전문법을 나가기 때문에
이제 범위가 꽤 많고요. 그다음 학교에서는 학습지 빈칸 채우기 정도로 간단하게 진행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을 보면 물론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암기형 문제가 많아서 조금 쉬웠지만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비해 꽤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문법 전반에 대한 어떤 선행이 돼 있지 않다면 단순히 학교 수업만 갖고는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시험이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선행이 돼 있지 않거나 국어 영역 전반에 대한 기본기가 부족하다면 내신 기간 때 매우 많이 학습량에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시험 형태고요. 이제 추천드리는 건 일단 방학 기간 동안에 준비하셔야 될 게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수능 국어 전반에 대해 배우면서 어떤 작품을 외운다 이런 거보다는요. 뭐 문학이면 문학, 독서면 독서, 그리고 문법이면 문법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어떤 지식들을 기본기를 쌓아두는 연습을 잘 해놓고 내신 기간 때 그걸 바탕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현대문법은 마무리를 져야 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국어사, 중세국어 부분을 한 번 정도 마무리해두면 내신 기간 때 이 학습량 부담이 조금 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신 문항형 자체가 내신형 문항과 수능형 문항의 복합적 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설명 조금만 드리면 내신형 문항은요 이제 진도 나간 범위를 이제 수업을 듣고 배운 내용을 외웠을 때 단순암기형 문항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을 말하고요. 수능형 문항은 외운 내용을 그대로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외적 증거인 보기를 붙여서 그 보기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한다던가 또 이제 독서 같은 경우에 외부 지문을 출제할 수도 있고 문학 같은 경우도 배운 지문과 관련된 뭐 동일한 또는 차이가 있는 뭐 비교할 만한 그런 작품들을 출제하는 게 수능형 문항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사고에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 국어 학원들의 경향이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말하는 게 요 파주 인근이 수능형 문항이 늘고 있다, 수능형 문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게 어찌 됐든 수능형 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신이라는 시험의 형태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문항이 출제되는 거지 예를 들어 진도를 나가놓고 지금 시험지의 형태가 배운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다 외부 지문으로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게 단순히 수능형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내신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게 학교에서 내신형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서 진도 나간 수업 내용과 필기가 완벽하게 반영된 일단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연계해서 출제될 수 있는 외부 지문이나 수능형 문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지 단순히 수능 국어에 대한 기본기만 기른다고 내신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신이란 시험 자체가 국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많이 하는 말이 요거는 필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가서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고 어떻게 내실 건지 확답을 받아와라 라고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신에서는 시험 전에 선을 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과정이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타학원에 있다가 이제 학원을 등록하게 된 친구들 저는 1대1로 다 상담을 하는데 필기를 반영하지 않고 수업을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평가 문제집으로 나간다던가 주석 교과서로 나간다던가 또는 동일한 작품을 나가더라도 필기를 보지 않고 그냥 그 강사가 생각하는 주관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진도를 나가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암기형 문항에서. 그렇게가 아니라 일단 들어가는 걸 철저하게 대비하고 그걸 바탕으로 당연히 수능 국어 전반에 대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법, 외적 준거, 그다음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연습이 수반돼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부 영역별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영역씩 조금씩 설명을 조금 드리면 문학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가 오히려 문법이 조금 쉬웠고 문학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이제 까다로웠던 이유가 크게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개념어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수능에선 일상언어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 내신에서는 아직도 문학 개념어 자체를 조금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법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제 지문의 내용, 지문 자체, 작품 자체에 대한 내용 문항인데 표현법이 어려웠던 이유는 까다롭게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작품에서 뭔가를 외웠을 때 그 작품에서만 출제한 게 아니라 다른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 작품들의 표현법을 비교하는 문항을 출제를 했고요. 또는 한 작품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단순히 하나의 선지만 묻는 게 아니라 기역부터 미음까지 합답형 문항을 만들어서 적절한 걸 모두 고르는 방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조금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 문제를 낼 때도 외운 걸 그대로 선지로 옮겨서 출제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 중거인 보기를 붙여서 그 보기와 관련지어 생각하게 하는 문항, 수능형 문항을 좀 많이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을 이제 보여드리면 까다로운 표현법 문항, 비교형과 합답형이라는 게 이제 배운 내용을 가나를 비교하는 형태로 많이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1번 같은 게 합답인데 한 작품 안에 쓰인 표현법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기니디, 뭐 기니리미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라도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시험장에서 답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게 좀 까다롭게 표현법이 출제가 됐고, 내용 문항 같은 경우에 외적 중거인 보기를 활용했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 단순히 선지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요 선지와 관련된 이제 보기, 보통 이 수능에서는 보기를 만들 때 어떤 논문이나 이론들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붙여갖고 출제를 해서 내용 문항을 단순히 외워서 푼 걸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요 내용과 연관지어서 사고할 수 있나를 이제 출제를 하긴 했는데,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언어적인 머리가 있는 친구들은 사실 외운 내용 안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 문항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내에서 이런 식으로 이 원전이 어디서 출제가 됐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연습 문제를 통해서 동일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의 원전이 저는 이제 어디 있는지 아는 상태고 미리 아이들은 풀고 들어간 형태고 해서 이런 식으로 원전 문제를 풀리고 이 보기를 어디서 따올지를 저도 이제 고민해서 연습 문제를 많이 풀리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갔대. 이게 이제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연습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보기를 활용한 문항과 관련한 연습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선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학원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서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내 지문과 외부 지문이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지문을 완벽하게 학습을 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을 풀어야 합니다. 이제 저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강사가 맞춘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갖고 있는 독서 실력으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이번 겨울방학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가 매일 꾸준히 독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지문을 어떻게 읽어내려가니까 작게는 어휘부터 시작해서 문장 읽기, 그 다음에 문단을 붙여가는 과정을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이제 막상 시험 때 돼서 한 달 동안 뭔가 외운다고 처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 공부는 겨울방학부터 빨리빨리 시작을 하셔서 독서를 좀 꾸준하게 많이 풀려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요 독서에서 어휘 문제가 하나씩 꼭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휘를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독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꼭 귀찮더라도 우리 아이가 한 지문을 끝내고 나면 모르는 어휘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법 같은 경우는요, 단순 암기형 문항보다는 조금 어렵게 됐을 때 보기의 내용을 활용한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개념만 학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원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항 발상이라던가 문항 유형을 반복적으로 풀어보면서 어느 정도는 선행이 좀 필요한 영역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징 4번이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동패고 1이 선지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시험 전체의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이번 중간고사가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 개의 선지에 여러 개의 의미 판정 구간을 심어 놓습니다. 즉 선지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판정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제를 하고 그 중에 매우 작은 단위, 엄청 작게는 한 단어 또는 한 구절 수준으로 오답을 내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들 문제 푸는 걸 보면 좀 러프하게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시 샘플을 보면 선지가 있을 때 요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고 대강 동그라미, 느낌상 X 요렇게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풀게 되면 시험장에서 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문제를 푸는 걸 점검을 하실 때 동패고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평소 문제를 풀 때 각각의 의미 구간 단위로 모두 끊어서 판정하는 연습을 시켜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때 우리 아이들이 보고 온 시험지인데 하나의 선지를 3-4번을 끊어서 판정을 모두 해야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작게 내냐면 저 4번 문항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3번과 5번 중에 5번을 골라서 틀린 아이들이 많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전반적으로 다 예를 들면
순우리말을 사용했는가, 시조인가, 사음본가,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는가, 네 가지의 판정 구간이 있는데 저 네 가지 구간 중에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이 한 단어요. 시조, 가사, 여기를 빠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지어와서 답을 맞춰왔는데 실제로 이제 보통 상담을 왔을 때 저 문제를 틀려온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제 보통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런 식으로 크게 공부합니다. 그런 것들을 교정하지 못하면 공부한 거에 비해서 들어가서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나 약점이 되지 않을까 꼭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 요 문항도 실제로 이제 아이들에게 전해 들어보면 반 아이들 중에서 니은을 골라서 틀린 애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까진 맞는데 이 객관적으로란 단어 발문 하나를 지워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평소에 연습할 때 단순히 문제를 푼다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선지를 촘촘하게 끊어서 공부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어휘나 개념 이런 것들을 학습한다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 영상은 어차피 학원 관계자분들도 보실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현장에서 저희가 동패-고1 설명회를 따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진짜 동패-고1 경향에 부합하는 내신 수업과 교재가 제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왼쪽이죠. 전 저런 식으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 수강생 아이들에게 전부 다 확인을 받아서 필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교재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입시 설명회나 학원 설명회를 많이 다니시다 보면 학교별로 전문화된 수업을 제공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실제로 이제 제 입장에서 현장에서 이제 딴 학원에 있다가 이제 재원하게 되는 친구들을 봤을 때 그 친구들과 상담을 해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평가 문제집으로 나간다던가 뭐 주석 교과서로 나간다던가 그냥 이제 문제집에 있는 그 동일 작품들을 나간다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없이 저는 진짜로 동패-고1 경향에 부합하는 수업과 교재가 제공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그래서 매주 왔을 때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매일 조금씩 국어 과제를 진행할 수 있게 주간 과제장이 제공이 되고요. 또 이제 내신 기간 때 들어가면 아이들이 학습량 부담이 많아지면서 과제가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등록할 때 학원을 옮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숙제를 내주고 검사를 안 한다라는 학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해서 일단 수업 자체가 이제 4시간인데 3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 1시간 실전 때 1대1 당일 피드백과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고요. 저 시간만으로는 제가 느낄 때 내신 기간 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말에 정기적인 요일, 정기적인 시간에 보강 일정을 잡고 아이들을 한 달 동안 매주 불러서 그 시간 동안 국어학습을 시키면서 질의응답을 한 3-4시간 정도를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컨텐츠, 뭐 교재, 그다음에 이게 어떤 과제 검사 이런 내용들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동패-고1 현장 설명회 때 오시면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성과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굳이 공개한 이유가 학원 홍보 팜플렛 같은 걸 보다 보면 그런 문구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결과로서 뭐 증명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재밌는 게 어머님들께서 이 영상을 당장 끄고 나가셔서 네이버에 동패-고1 2학기 중간고사 성과라고 치게 되면 모든 학원들 중에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수강생 최고점과 요 성과 공개를 한 학원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 항상 재밌는 게 시험이 쉬우면 너도 나도 분석글을 올리고 그다음에 뭐 성과 공개를 하죠. 점수가 원점수 자체가 잘 나오니까. 근데 항상 시험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시험이 어렵든 쉽든 간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시험 경향에 대한 분석과 성과를 올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올해 중간고사 결과로 정리해 드리면 최상위권 1등부터 10등 중에 3명 중 1명은 저희 수강생이고요. 뭐 상위권의 기준이 한 50등, 2등급까지라고 했을 때 5명 중 1명은 제 수강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욕심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학생 때도 그랬고 지금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강의로 시작하지만 딱 1년 후에는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강의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제가 올해 23학년도를 시작하면서 동패_고_1 학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했던 얘기고요. 딱 1년이죠. 제가 여기 1년이라고 썼는데 동패고 추가반까지 마감이 실제로 반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만들어냈고요. 저는 이게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내년에 이제 24학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순간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분과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압도적으로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